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코로나가 아닌 다른 질환의 발생 위험도 낮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립보건연구원이 1,200여만 명을 분석한 결과 심혈관 질환과 혈전, 신장과 호흡기, 간경화 등에서도 접종자의 발병 위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 기아차가 생산한 전기차에서 주행 중에 동력이 전달되지 않는다는 신고가 최근 넉 달 만에 30여 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미국에서도 현대차 전기차에서 비슷한 문제가 수십 건 제기돼 미 도로교통안전국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AI 기술을 활용한 가상인간으로 만든 성적인 영상이 인터넷에서 확산하고 있습니다. 가상인간을 이용해도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처벌받을 수 있지만 나이를 특정하기 어려워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중력이 없거나 약한 우주에서는 진공청소기처럼 흡입 장치를 이용해 우주인의 배설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주인이 장기간 머무는 곳에서는 정화 시스템을 이용해 소변을 재활용하기도 하는데 최근 정화율이 98%까지 높아졌습니다. 과학자들이 정자와 난자 없이 줄기세포만으로 인간 대하와 거의 유사한 인공세포를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무한정 증식할 수 있어 인간 탄생의 비밀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관련 규제가 없어 적절한 법적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경우 코로나 감염 이후 미접종자에 비해 심혈관 질환이나 폐질환 등 다른 주요 질환 발생 위험도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질병청과 건강보험공단 등의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확진된 1,230만 명을 넉 달 동안 추적 관찰했습니다. 연구원은 심혈관 질환과 혈전 관련 질환, 신장 질환, 호흡기 질환, 간경화, 당뇨병 등 27개 주요 질환 발생 위험을 백신 접종 여부에 따라 비교했더니 백신 접종자는 미접종자에 비해 해당 질환 발생 위험이 유의미하게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회 이상 백신 접종자는 심정지 발생 위험이 미접종자보다 54% 낮았고 간질성 폐질환 발생 위험은 62% 낮았습니다. 심부전과 부정맥 위험은 각각 36%, 22%, 만성 폐쇄성 폐질환 위험도 26% 줄었습니다. 미국 코로나19 대응을 총괄하다 퇴임한 전 질병통제예방센터 수장이 과학의 정치화를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공중보건이 정치의 영향을 받아선 안 된다며 정보 왜곡 위험성도 경고했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로 하루 사망자가 수천 명에 달하고 누적 사망자가 40만 명을 넘어설 때인 2021년 1월 전염병 대응 총괄 질병통제예방센터 수장이 된 로셸 월렌스키. 하버드 의대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에서 감염병 전문가로 재직했던 월렌스키는 코로나19 쇠퇴로 국가 비상사태 종료가 선언되면서 지난달 말에 자진 사퇴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에 분명한 목소리를 내고 때로는 정부 대응 방식까지도 개선하려 했던 평가를 받는 월렌스키는 퇴임 직전 인터뷰에서 정보를 왜곡해 과학을 정치화하려는 세력을 맹렬히 비판했습니다. Importantly, as there have been nefarious actors who are actively working to undermine our communication efforts. 월렌스키 전 국장은 월스트리트 저널과 최근 인터뷰에서도 각종 공중보건 사태에 대해 위험성을 정치적 신념에 따르지 말고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 연방정부 직원 백신 접종에 대해 공화당 주지사들이 반대하는 등 논란이 극심해져 겪은 고통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The threats in front of my house, the threats to my family or my personal life, that was, or me personally, that was not ever what I expected this job would be. 월렌스키 전 국장은 최근 보건과학 분야의 심각한 정치화와 왜곡을 감안해보면 국민 스스로 각종 정보에 대해 팩트체크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월렌스키 전 국장은 코로나19 비상사태는 마무리됐지만 앞으로 또 다른 전염병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미국이 제대로 준비된 상황은 아니라고 우려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국내에서는 해양 방류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우리 정부의 실효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헌법 소원을 제기하기 위한 청구인 모집도 시작됐습니다. 안동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lang한 공식에 핵오염수 해양 쪽이 반대한다. 방사능 표시가 그려진 식판을 윤석열 대통령 사진이 붙은 통으로 밀어넣습니다. 전국 학교의 급식 노동자들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기 위해 거리로 나왔습니다. 오염된 음식 재료로 자라나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급식을 차려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염된 식재료가 우리 학생들의 몸속으로 들어갈 것을 생각하면 당장이라도 조리원문에서 손을 떼고 싶은 심정이다. 개신교와 불교, 천주교, 원불교 등 종교 단체들도 오염수 투기 계획은 철회돼야 한다며 우리 정부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특히 핵 오염수의 유해성을 둘러싸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국제원자력기구의 발표만으로 오염수 방류에 면죄부를 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방사능 오염수까지 바다로 투기하는 것은 우리 모두를 파멸로 이끄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것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헌법소원 준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지켜야 할 정부가 최소한의 보호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방류에 문제가 없다는 식입니다. 과연 윤석열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누구를 대변하는 정부인지 국민은 묻고 있는 것입니다. 민변은 오는 21일까지 청구인을 모집한 뒤 일본이 실제로 오염수를 방류하기 전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임박하면서 어민들의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강원도 강릉에선 걱정거리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바닷가 인근의 폐기물 매립장 조성이 추진되면서 해양오염 등을 우려하는 주민과 어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릉 주문진항 앞바다에서 어선 100여 척이 항의 시위를 벌입니다. 무량장에는 주민 1,5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삭발식까지 했습니다. 주문진항에서 4km 정도 떨어진 향오리 일대에 추진 중인 폐기물 매립장 조성을 반대하기 위해서입니다. 해당 매립장은 25년간 축구장 22개가 넘는 면적에 유해성이 강한 지정 폐기물을 비롯한 사업장 폐기물을 묻는 시설입니다. 예상되는 침출수는 하루 최대 300톤가량. 주민들은 벤젠 등 발암물질이 포함된 침출수가 하천으로 흘러들면 바다까지 오염될 거라고 주장합니다. 일단 해수욕장에 사람이 안 올 것이고 그다음에 그 바다에서 나는 생선이라든가 이런 걸 관광객들이 와서 거부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주문진의 상권은 다 죽는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업체는 사실과 다르고 과장된 내용이 있다며 반박합니다. 침출수의 경우 생물학적 처리 시설을 비롯한 고도 처리 시설을 통해 청정지역 기준 이하로 방류한다는 겁니다. 또 여수와 경주 등 기존 매립시설 주변 관광객 수는 별다른 변동이 없다며 오히려 기업 유치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입니다. 강릉시를 포함한 주변 지역 산업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효율적이고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최종 처분 시설을 확보함으로써 산업단지나 기업 유치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업체는 오는 8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이 끝나면 본안을 제출해 환경부의 사업 승인을 받는 등 2026년 가동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주민뿐만 아니라 강릉시 역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현대 기아차가 생산한 전기차에서 주행 중에 동력이 전달되지 않는다는 신고가 넉 달 만에 30여 건 접수된 사실이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네, 미국에서도 최근 운행 중 동력이 끊어지거나 약해지는 현상이 발생해 결함 가능성이 제기됐고 당국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기성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2월부터 지금까지 교통당국에 공식 접수된 주행 중 동력 상실로 인한 현대차 기아 차종 결함 의심 신고는 모두 34건으로 파악됐습니다. 취재진이 확보한 당국 내부 자료를 보면
관련 현상으로 접수된 건 4개 차종입니다. 2022년과 2023년 사이 제작한 기아 EV6 26건, 제네시스 GV60 6건, 제네시스 GV70 1건, 현대 아이오닉5 1건입니다. 모두 전기차입니다. 당국 관계자는 미국에서 발생한 것과 같은 문제로 보인다면서 현재 상황을 살펴보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현대차 기아 관계자는 관련 사안을 파악해 적절한 조치를 준비 중이라면서 빠른 시일 안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주행 중 동력 상실 현상은 전기차가 많이 팔린 미국에서 먼저 문제가 됐습니다. 지난달 아이오닉5 운전자 30여 명이 운행 중 갑자기 펑 하는 소음과 함께 경고 표시가 뜬 뒤 동력이 상실되거나 일부 감소하는 경험을 했다며 결함 가능성을 제기한 겁니다. 이에 대해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배터리 전원 공급 장치와 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사에 나섰습니다. 미국에서 문제가 발생한 직후 국내에는 접수 건수가 없느냐는 취재진 공식 질의에 당시 현대차 기아 측은 접수된 게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취재진이 자료를 입수한 뒤에야 말을 바꿔 관련 내용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자체 집계 건수가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무엇이 문제 가능성이 큰 것인지는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AI 기술을 활용해 가상인간으로 만든 성적인 영상이 요즘 유튜브와 SNS 등 인터넷 공간에서 걷잡을 새 없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존 인물이 아닌 가상인간을 내세워 피해자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유튜브 영상에 등장한 이 여성. 교복을 입은 학생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AI가 만든 가상인간입니다. 영상 제목에는 여학생이라는 단어도 넣었는데 내용은 음란물에 가깝습니다. 이처럼 가상인간을 내세워 제작한 성적인 콘텐츠는 한번 게시될 때마다 수백만 조회수를 올리고 있습니다. 유튜브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 같은 SNS에서도 이런 영상은 알고리즘에 의해 수많은 사람에게 노출됩니다. 실존 인물이 아닌 가상인간이 주인공이라고 해도 영상 제작자와 유포자 모두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배경이 학교 교실이고요. 배경 자체가. 그 다음에 거기에 출연하는 그 캐릭터들이 입고 있는 옷들 자체가 다 교복이었고요. 청소년으로 충분히 인식할 수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제작으로 처벌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그런데도 별다른 제재 없이 쉽게 영상이 유통되는 건 가상인간은 피해자로 특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없으니 신고가 이뤄지지 않고 나이도 모르니 청소년으로 볼 수 있을지도 불명확합니다. 교복을 입고 있어도 소녀나 학생이라는 표현이 명시되지 않으면 수사하기 더 까다로워지기도 합니다. 기준이 모호한 면이 있어서 수사에 어려운 점이 사실 있습니다. 초반에는 그 정도로 어떤 기술이 발달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이게 보편화될 때까지는 조금 더 기간이 필요하지 않겠느라고 생각했지만 현재 어떤 기술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결국 자극적인 영상으로 상업적 이익을 얻으려는 제작자들이 규제를 피하기 위해 가상인간으로 눈을 돌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이런 영상이 널리 퍼질수록 현실에서도 어린이와 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늘어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그 팔로워들을 더 넓히기 위해 한다거나 어떤 목적이 있는 거 아니에요? 파급 효과는 더 늘을 것이기 때문에 빨리 차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상인물이 아니고 실제 였다 그러면은 그건 조금 더 조심하겠죠. 만드는 사람도. 또 해외에 본사를 둔 사이트에 영상이 올라가면 제작자와 유포자를 찾아내는 건 더 어려워집니다. 가상인간을 활용한 기술이 나날이 정교해지는 가운데 유해 콘텐츠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 등 제도 보완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과학은 도시를 성장시키는 동력이기도 하고 도시 인프라와 문화를 더 풍부하게 만드는 촉진제가 되기도 합니다.
과학기자와 함께 전 세계 도시 속에 숨겨진 과학 문화유산부터 과학자들의 흔적을 알아보는 코너입니다. 과학도시, 앞으로 매주 월요일 최소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과학도시 덕분에 앞으로 한 주의 시작을 여행을 떠나는 그런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학도시 첫 순서로 둘러볼 도시는 어딘가요? 네, 과학도시 1호는요. 제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영상을 하나 준비했거든요. 네. 영상을 먼저 보시고 어디인지 한번 감을 잡아보실까요? 네, 지금쯤 느낌이 오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네. 과학도시, 오늘의 과학도시는 바로 스톡홀름입니다. 스톡홀름은 스웨덴의 수도이자 또 여러 개의 섬들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도시인데요. 네. 이 스톡홀름을 과학도시로 꼽은 이유는요. 이 스톡홀름이 과학계 최고 권위상이죠. 이 노벨상의 고향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노벨상 시즌이 다가오면 스톡홀름에 많은 과학인들의 이목이 좀 집중되곤 하죠. 네, 그렇습니다. 매년 10월에 노벨상 수상자가 발표가 되는데요. 그때마다 뉴스에 등장하는 익숙한 장소가 있죠. 네. 지금 화면으로 보실 텐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지난해 노벨상 수상자 발표 현장입니다. 이 노벨위원회 위원들 3명이 책상에 앉아서 머리 위에 큰 화면을 띄워놓고 수상자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이 발표가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가 스톡홀름에 있는 스웨덴 왕립 과학할리먼입니다. 이곳에서 노벨 물리학상, 화학상, 경제학상 부문 수상자를 결정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나머지 노벨상들은 어디에서 결정할까요? 먼저 노벨 생리의학상은요. 이 과학 할리먼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카롤린스카 의대에서 결정을 하고요. 이 노벨 문학상은 스웨덴 아카데미에서 그리고 노벨 평화상은 노르웨이에 있는 노벨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요. 이 노벨 평화상만 스웨덴이 아닌 노르웨이에서 결정하는 이유는요. 이 알프레드 노벨이 살아있을 당시에는 스웨덴과 노르웨이가 병합된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이 노벨상의 시초인 알프레드 노벨이 사망한 이후에는 이 스웨덴과 노르웨이가 분리된 상태여서 이 평화상의 시상권만 노르웨이에 위임된 겁니다. 아,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자, 매년 10월이 되면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저도 중계를 지켜봤는데 혹시나 한국인 수상자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봤었는데 그 장소가 바로 스톡홀름이다. 자, 그런데 수상자 발표 후에 연말에 또 시상식이 열리잖아요. 여기도 스톡홀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노벨상 시상식은 앞서 말씀드린 수상자 발표 때보다는 훨씬 더 웅장한 곳에서 열리는데요. 네. 바로 스톡홀름에 있는 콘서트 홀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이제 지난해 시상식 모습입니다. 네. 코로나19 이후에 3년 만에 대면 행사로 열렸습니다. 굉장히 반가운 시상식의 모습이었는데요. 이 시상식은 매년 알프레드 노벨의 서거일인 12월 10일에 열립니다. 이 스톡홀름 콘서트 홀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대형 음악회나 뮤지컬이 종종 열리기도 하는데 아무래도 1년 중 가장 큰 행사는 노벨상 시상식일 겁니다. 네. 이 시상식 때는 노벨상 수상자와 스웨덴 왕족을 포함해서 거의 1,500여 명이 참석을 하는데요. 이 스웨덴 국왕이 직접 메달과 상패를 수여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참석자들이 모두 엄격한 복장 규정을 따르고 있는데요. 그렇네요. 이 남성은 연미복을 입어야 하고 여성은 이브닝 드레스를 입는 게 원칙입니다. 또 이날은 시상식 이후에도 새벽까지 축제가 계속됩니다. 이 시상식이 끝나고 나면은 콘서트홀에서 10분 거리인 스톡홀름 시청에서 기념 만찬이 열리거든요. 지금 보시는 영상은 바로 노벨상 만찬 현장인데요. 네. 이 만찬에서는 수상자와 스웨덴 왕족 등이 새벽 2시를 넘어서까지 야식과 파티를 즐깁니다. 이 파티의 모습은요. 스웨덴에서 TV로 중계될 정도로 스웨덴 국민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행사입니다. 실제로 이 만찬 덕분에 스톡홀름 시청 건물이 노벨상 시상식장인 콘서트홀보다 더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꽤 인기 있는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예. 이런 시청의 전망대 입장이나 시청 내부 관람을 하려면은 티켓팅이나 투어 가이드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금방 매진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신청해 놓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 영화 속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았는데요. 저 만찬장 저도 한번 꼭 가보고 싶습니다. 수상자가 아닌 저희 같은 일반인들이 스톡홀름 이 노벨상 시상식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만약에 12월에 스톡홀름을 방문을 하게 된다면 노벨상 수상자의 관련자가 아니더라도 이 축제 분위기를 한껏 느껴볼 수 있습니다. 바로 빛의 축제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네. 이 스톡홀름의 경우 12월은요, 극야 기간입니다. 바로 해가 떠 있는 기간이 굉장히 짧다는 건데요. 오후 3시쯤이 되면은 이미 해가 져 있습니다. 네. 이 북유럽의 대부분 도시가 이렇게 극야 기간이겠죠. 그런데 노벨상 시상 주간에는 어두운 스톡홀름이 이렇게 화려한 빛으로 수놓이게 되는데요. 시청 건물의 외벽이나 도시 곳곳의 건물, 강가, 다리 등이 빛을 이용한 예술 작품으로 가득해집니다. 그 해의 노벨상 수상작을 주제로 하는 작품들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술품들은 모두 LED를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이 LED가 노벨상 수상자의 발명품이기도 하고요. 또 에너지 소모가 적기 때문에 환경을 생각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지난해 열렸던 빛의 축제에 참석한 관광객에게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Some stuff are really, really beautiful, like amazing beautiful, and some are really makes you think, like about science and the way we live our lives. And this was just hilariously fun to sit on this zigzag, going back and forward. Haven't done that for 45 years. 뭔가 현지인에게서 어떤 자부심이 느껴지는 그런 느낌까지 받는데요. 자, 스톡홀름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까지 노벨상 얘기를 해왔는데 이게 아무래도 알프레드 노벨이 이 스톡홀름 출신이기 때문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알프레드 노벨은 1833년에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태어났는데요. 이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해서 큰 돈을 벌었죠. 그리고 이 유언을 남기고 재산을 기탁해서 나중에 노벨상이 제정되도록 했습니다. 네. 노벨상은 정작 일생 동안은요, 이 스톡홀름에서 산 기간은 얼마 되지 않는데요. 이 어린 시절은 러시아에서 보냈고 유학 생활은 미국에서 했습니다. 네. 그리고 폭약 사업을 시작한 이후에는 이 폭약 공장이 있는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살았는데요. 이 말년에는 다시 고향인 스톡홀름에 돌아왔고요. 이탈리아의 휴양지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네, 그 노벨이 일생을 전부 여기서 보낸 건 아니지만 태어나고 또 말년을 보낸 만큼 스톡홀름 곳곳에 알프레드 노벨의 흔적이 좀 남아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스톡홀름에서 노벨의 흔적을 찾아보고 싶으시다면 노벨 박물관을 방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 노벨 박물관은 스웨덴의 필수 관광 명소로도 꼽히는데요. 이 역대 노벨 과학상 수상자들의 업적뿐 아니라 이 문학상이나 평화상, 경제학상의 수상자의 업적을 재미있게 관람할 수 있도록 전시를 해놨고요. 또 노벨상의 뿌리가 된 알프레드 노벨의 친필 유언장도 있습니다. 네. 또 이제 노벨의 삶을 기리는 전시들도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의 유일한 노벨상 수상자이죠.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전시도 있는데요. 이 이희호 여사가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낸 손편지와 털신이 전시돼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 스톡홀름 말 그대로 노벨상의 도시인데 혹시 노벨상 말고 과학 연구 자체로도 좀 발달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스톡홀름의 또 다른 매력이 이 도시가 생명과학의 도시라는 점인데요. 이 스톡홀름과 생명과학이라고 하면은 잘 연관짓기 힘드신 분들도 네.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걸 말씀드리면은 바로 이해하실 텐데요. 네. 이 코로나19 사태 때 유명세를 탄 아스트라제네카가 스웨덴의 아스트라와 이 영국의 제네카와 병합해서 만들어진 제약사거든요. 네. 이렇게 아스트라라는 세계적인 제약사가 스웨덴에서 나올 수 있는 배경을 찾아보면요. 이 스톡홀름에 있는 세계적인 바이오 클러스터에 답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스톡홀름에는 생명과학으로 유명한 왕립공대와 스톡홀름대,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카롤린스카 의대 등이 모여서 생명과학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스톡홀름 주에 있는 솔나 지역을 중심으로 반경 7km의 스웨덴의 생명과학 기업의 절반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톡홀름에서 남쪽으로 떨어진 덴마크에 가까운 스코네주에도 생명과학 클러스터가 형성돼 있는데요. 이 지역도 스웨덴 생명과학 산업의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톡홀름주와 스코네주 그리고 덴마크 동부를 합쳐서 메디콘 밸리라고 부르는데요. 네. 이 메디콘 밸리가 북유럽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생명과학 클러스터로 꼽힙니다. 네, 이렇게 노벨상의 도시 스톡홀름부터 또 바이오로 강한 도시로서의 스톡홀름까지 만나봤는데요. 다음엔 또 어떤 도시를 함께 여행할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최소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캐나다에서 광범위한 산불 사태가 2달 이상 이어지고 있는데 인력과 자원 부족이 상황을 악화시키는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CNN은 현재 캐나다에서 진행 중인 산불 522건 가운데 절반이 넘는 262건이 소방당국이 사실상 진화를 포기한 통제 불능 상태라고 보도했습니다. 방송은 광범위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해 진화 인력과 자원을 모두 투입할 수 없어 일부 산불 진화를 포기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7월 1일 기준으로 캐나다 산불 피해 면적은 880만 헥타르로 역대 최대였던 1989년 산불보다 큰 규모입니다. 캐나다 산불 진화 지원을 위한 대한민국 해외 긴급구호대가 캐나다 오타와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는 캐나다 정부를 대표해 모나 포르티에 장관이 나와 감사의 뜻을 표하며 권기환 외교부 긴급구호대장에게 꽃다발을 선사했습니다. 이어 구호대는 캐나다 산불 진화 훈련을 위해 퀘벡주 마니와키로 이동했고 권기환 긴급구호대장은 에릭 루소 퀘벡주 소방센터 총국장과 산불 진화 협력 약정 교환식을 열었습니다. 외교부는 현지 캐나다 공영방송이 오타와 공항에서 긴급구호대 도착 모습을 취재하고 우리 대원들을 인터뷰하는 등 현지 언론도 우리 긴급구호대 활동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중력이 없거나 약한 우주에서는 어떻게 배설물을 처리할까요? 심우주 탐사 등을 위해서는 우주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는 만큼 우주 화장실 개발은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어떤 기술들이 개발됐는지 양우영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1969년 달 궤도를 돌고 지구로 복귀하던 아폴로 10호 기내. Oh, who did it? Who did what? Who did it? Give me some where did that come from? Give me a napkin quick. There's a turd floating loose. I didn't do it. It ain't one of mine. 이른바 미확인 배설물체 사건 이후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우주에서의 용변 해결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관련 기술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주에는 중력이 없거나 약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주 화장실은 진공 청소기처럼 흡입 장치를 이용해 대소변을 빨아들입니다. 지구로 귀환하는 우주선의 경우 대변은 비닐봉지에 밀봉 후 지구로 가져오고 소변은 저장하지 않고 우주 공간으로 배출합니다. 하지만 국제우주정거장처럼 우주인이 장기간 머무는 곳에서는 대변은 밀봉의 화물용 캡슐에 넣어 대기권에서 불태우고 소변은 우주 화장실과 생명 유지 시스템을 연결해 재활용합니다. 특히 소변은 정화 과정을 거쳐 식수로 사용하는데 기존 93% 수준의 정화율이 최근 98%까지 높아졌습니다. 소변 처리 장치를 활용한 진공 증류 방식으로 소변에서 물과 소변 염수를 분리하는데 특수 필터로 소변 염수 속 남아있는 미량의 물까지 뽑아내는 데 성공한 겁니다. The recycled water on the space station is sterile. There's no odor or bad taste. You've seen that water recycling is critical for long-duration missions such as here on the space station and will be for future trips to the moon or Mars. 최근에는 영화 마션에서처럼 인간의 대변에 미생물을 섞어 식량을 재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우주에서 배설물 재활용률이 높아지면 단순한 폐기 처리를 넘어 우주를 더 멀리, 더 오래 탐사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과학자들이 정자와 난자 없이 오직 줄기세포만을 이용해 인간 배아와 거의 유사한 배아를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실제 인간 배아에 대한 연구는 윤리 문제로 인해 매우 까다롭고 제한적이었는데요. 이번 연구를 통해서 인간 배아 연구에 큰 물꼬가 트인 것으로 보입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정자와 난자가 합쳐져 만들어지는 수정란. 세포 분열을 거쳐 배아가 되고 자궁에 파묻힙니다. 자궁 속 배아는 시간이 지나 태아로 자라나지만 인간이 배아일 때 생긴 일은 배일에 쌓여 있습니다. 인간 배아를 연구하기 까다롭기 때문인데 이 때문에 대부분 연구가 동물 배아를 사용합니다. 윤리적인 문제도 있고 자궁에서 이제 배아가 발달되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촬영하고 관찰을 해야 되는데 이러기 좀 한계가 있어서. 그런데 영국과 미국 과학자들이 인간의 배아와 매우 유사한 세포를 인공으로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인간 줄기세포에 태반과 영양분을 섞어주고 온도 등을 조절해 특정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그러자 물질들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며 인간 배아와 유사하게 변했습니다. 인공 인간 배아는 14일차까지 지금까지 만들어진 어떤 세포보다도 실제 인간 배아와 유사하게 자라났습니다.
we see that it's beautiful in one way, but has some aspects that are not fully mimicking real human embryo at the time. So we are thinking how we would be able to improve it. 연구진은 인공 인간 배아를 실제 인간 배아와 똑같이 키우는 데 필요한 점을 연구하면 인간 탄생의 비밀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또 줄기세포는 무한정 증식할 수 있다며 이를 이용해 배아를 만들면 대규모 실험도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인간 배아 연구는 엄격한 규제 아래서 이루어지고 있는 데 비해 줄기세포로 만든 배아에 대한 규제가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Human embryos. So I think there's really an urgent need to look at these regulations to provide a suitable ethical legal framework for the creation and use of these stem cell derived models for research. 연구진은 아직 인공 인간 배아가 불완전해 아기로 자라날 가능성이 없다며 윤리 문제를 일축했습니다. 또 인공 인간 배아를 이용하면 약물이 태아에 주는 영향을 연구할 수 있고 임신 초기 유산의 원인을 찾아 제거하는 연구도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로입니다. 올해 대한민국 최고 과학기술인상에 고규영 카이스트 특훈 교수가 선정됐습니다. 고규영 교수는 치매 등 퇴행성 뇌질환을 일으키는 뇌 속 노폐물의 배출 경로가 뇌막 림프관임을 세계 최초로 밝혀내는 등 림프관 분야 연구를 선도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고 교수는 연구 중심 의사과학자로서 카이스트 의과학대학원에서 의과학 분야 석 박사생 등 인재를 양성하고 2015년부터는 기초과학연구원 혈관연구단 단장으로 선정돼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과학기술인상은 우리나라 대표하는 연구 업적을 낸 과학기술인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수상자에게는 대통령 상장과 상금 3억 원이 수여됩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해외 여행객들이 늘어나면서 해외 여행자 보험 가입 건수도 급증했습니다. 보험사 역시 여행객들의 수요에 맞추기 위해서 이색 상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엄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외로 떠날 여행객들에게 현지에서 무엇이 가장 걱정되는지 물어봤습니다. 치안이 조금 걱정돼요. 그래서 둘이 계속 같이 붙어 다닐 예정이에요. 가서 병원비 같은 게 조금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이 때문에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여행자 보험에 가입한 사람도 많습니다. 내가 다쳤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또 외국에는 보험 제도가 잘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해서 실제로 올해 1월부터 5월 해외 여행자 보험에 가입한 계약 건수는 60만 건을 훌쩍 넘겼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7배에 육박한 수준입니다. 이렇게 수요가 늘어나자 보험사들도 너도나도 다양한 상품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비행기 지연을 보상해주거나 해외 의료비 보장 금액을 확대하는 게 대표적입니다. 눈길을 끄는 이색 상품도 등장했습니다. 한 보험사에서는 해외에서 폭력 사건에 휘말려 재판을 진행해야 할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을 보장하는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아시아인을 대상으로 한 해외 폭력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었고 이런 폭력 피해가 발생했을 때 사법 처리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이 특약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아예 사고 없이 안전하게 여행을 다녀온다면 보험료 일부를 환급해주는 보험도 있습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사고가 나지 않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손해를 본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정 부분 사업비 할인으로 보험료 환급을 기획하였고요. 코로나19 기간 주춤했던 해외여행이 다시 활기를 되찾은 가운데 여행객들의 변화하는 수요에 맞춰 보험 상품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잠은 잘 자면 보약이라고 하죠. 하지만 자야 할 때 숙면을 제대로 취하지 못한다면 마음도 몸도 괴로운 분들이 많을 겁니다. 불면증은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3명 정도가 겪고 있는 만큼 현대인의 피할 수 없는 고질병이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오늘 내문 보고서에서는 수면장애, 즉 불면증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고 일상에서 실천 가능한 극복 방법도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강동 경희대학교 병원 신경과 신원철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잠을 잘 잘 때도 있지만 때론 잠이 안 올 때도 있잖아요. 이게 잠 못 자는 것만큼 괴로운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의학적으로 불면증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요?
네, 불면증은 누구나 경험하는 증상이죠. 불면증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잠들기가 어려야 됩니다. 한 20분 이상 걸리는 걸 말하고요. 중간에 한 번 이상 깨는 걸 또 불면증의 증상으로 봅니다. 네. 새벽에 너무 일찍 깨는 들기 어렵고 중간에 깨고 새벽에 일찍 깨는 증상 3개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되고요. 이 때문에 낮에 피곤하고 졸리고 짜증이 늘고 감정 조절이 안 되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주간 증상이 동반될 때 불면증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저 밤에 잠이 잘 안 오는 것만이 불면증이 아닌 것 같은데요. 또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불면증이 나타나긴 하지만 특히 불면증 증세를 많이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예, 말씀하신 대로 불면증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한테나 나타나고 경험하는 증상이라고 할 수 네.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그래서 전체 인구의 약 30%가 잠을 못 잔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또 젊은 사람보다는 나이가 든 사람들한테 불면증이 잘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성격적으로 매우 예민하고 완벽주의적인 성격을 가진 분들이나 스트레스에 취약하고 불안이나 걱정이 많은 분들한테 불면증이 잘 생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교대 근무와 같은 자고 깨는 게 불규칙한 사람한테도 불면증이 잘 생깁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국내에서 그 불면증 환자 추세가 어떤지 궁금한데 혹시 늘고 있나요? 예, 불면증 환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의 약 30%가 불면증을 앓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를 보면 매년 수면장애, 특히 불면증으로 진료받고 있는 환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49만 명이 1년에 불면증으로 진료받았는데요. 2021년에는 그 숫자가 70만 명으로 급격히 늘어나서 매년 불면증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잠이 보약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숙면이 굉장히 건강에 중요한데요. 불면증의 가장 큰 원인은 뭐가 있을까요? 예, 뭐 WHO에서요 불면증은 그 선진국의 전염병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잘 살고 우리가 편안하게 살게 되면 불면증이 많습니다. 선진국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스트레스, 불안, 걱정. 또 스마트폰과 같은 과도한 빛에 노출되고 소음이나 컴퓨터 같은 전자기기를 사용하거나 또 노령 인구가 증가되면서 복용하는 약물이나 신체 질병, 그리고 사회가 발전하면서 교대 근무와 같은 다양한 근무 형태가 나타나서 불면증이 더 잘 생긴다고 합니다. 이러한 불면증의 여러 원인 중에서 가장 큰 요인 한 가지를 꼽는다면 스트레스, 불안과 같은 심리적인 요인을 들 수 있습니다. 과도한 걱정과 불안은 신체를 흥분시키는데요. 그러한 흥분으로 인해서 교감신경이 자극되면 이 교감신경은 잘 시간이 돼도 생체 시계를 꺼트리지 않고 활활 타오르게 함으로써 우리는 잠들기가 어렵고 잠든 후에도 수시로 깨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신경 쓸 게 많고 수시로 자극을 받는 환경에 있는 이 선진국 사람들이 불면증을 많이 겪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그런데 이제 불면증으로 잠을 잘 못 자면 그냥 피로가 쌓이는 수준을 좀 넘어서 우리 건강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데 어떻게 될까요? 예, 잠을 못 자면 우리는 누구나 졸리고 피곤하고 집중력이 떨어진 걸 경험하겠지만요. 우리 신체 내부, 몸과 뇌에는 여러 가지 변화가 생깁니다. 우리가 낮에 일을 하고 공부를 하게 되면 그 결과로 인해서 뇌와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찌꺼기와 졸음 물질이 축적되게 됩니다. 그런데 잠을 자는 동안에 이 졸음 물질이 없어지기 시작돼서 우리는 자고 나면 개운한 거죠. 그 외에도 우리의 신체 세포나 신체 장기를 손상시키는 산화 물질하고 염증 물질이 많이 쌓이게 되는데 잠자는 동안에 이게 제거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잠을 잘 자고 나면 몸이 회복되고 재생되고 또 병든 몸이 치유돼서 몸이 다시 정상화되는 리셋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수면 시간이 부족하거나 수면의 질이 떨어지게 되면 이런 정상적인 우리 몸의 회복 기능이 떨어지게 되니까요. 그러한 결과로 인해서 고혈압, 당뇨, 심장병, 뇌졸중, 그다음에 집중력이나 치매 발생률이 높아지게 되고 더 나아가서 잠을 적게 잔 사람이 정상적으로 자는 사람보다 사망률이 1.5배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잠을 굉장히 잘 자면 좋겠지만 잠이 안 올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뭐 양을 세기도 하고 일어나서 뭐 다른 걸 해볼까 고민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잠을 그냥 청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다른 행동을 좀 취하는 게 좋을까요? 예, 잠자리에 들었는데 또 중간에 깼는데 잠이 안 오면 말씀하신 대로 양을 세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 양을 세다 보면 계속 쓸데없는 잡생각이 떠오르는 걸 누구나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일주일 정도 지속되게 되면
뇌는 학습이 돼서 그 시간에 깨어나고 계속 잠을 못 자는 상태로, 즉 뇌의 과각성 상태로 진행되게 됩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는 잠이 20분 안에 잠이 안 오면 잠자리를 바꿔야 됩니다. 거실이나 빈 방에 나오셔서요, 편안하게 책을 보거나 음악을 듣거나 복식 호흡을 하거나 긴장을 풀 수 있는 명상법을 하시다가 졸리면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겠지만 며칠 하면 중간에 깨는 시간들이 줄거나 쉽게 잠드는 모습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네. 한 자리에서 너무 잠이 안 오면 계속 애쓰기보다는 잠자리를 한번 옮겨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건 어떤지 궁금합니다. 이게 저녁에 운동을 하면 수면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있고, 혹은 몸이 이제 너무 뜨거워져서 잠이 잘 오지 않는다는 분도 있는데 뭐가 맞는 건가요? 예, 깨어있을 때 하는 운동은 어느 시간에도 수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해가 질 시간에 저녁 한 5시에서 한 7시에 하는 운동은 수면에 아주 보약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들기 4시간 전부터 땀이 나거나 심장이 빠르게 뛰는 유산소 운동은 금기시하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요, 운동을 하면 우리 체온이 올라가잖아요. 땀이 생기고 체온이 높아지는데, 높아진 체온은 정상화되는데 4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잠을 잘 때 2-3시간 전부터 체온이 떨어지는데요. 체온이 떨어져야지만이 멜라토닌이 나와서 깊은 잠을 자게 됩니다. 잠들기 전에 운동을 과하게 하시면 체온이 안 떨어지니까 멜라토닌이 분비되는 시간이 뒤로 밀리게 되죠. 그러면 잠드는 게 어렵고 피곤해서 잠들더라도 깊은 잠을 못 자는 낮잠 형태로 변하게 됩니다. 따라서 한 3시간 전에 모든 운동을 끝내시는 게 좋습니다. 또 궁금한 게, 또 직장인들이 평일에 쌓였던 피로를 푼다고 하면서 주말에 잠을 몰아 주무시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이것도 건강한 수면 습관에 방해가 될까요? 예, 주중에 비해서 주말에 몰아서 자거나 또는 늦게 자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2시간 이상 차이가 나서 잠자는 것을 사회적 시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해외여행 갔을 때 시간대가 변화되는 거 시차라고 하지만, 해외여행 안 가고 주말에서 주중으로 변했을 때 잠자는 시간이 변화가 되는 것을 사회적 시차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이렇게 늦게 자면 하루에 1시간이 정도가 생체 리듬이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틀 동안 잠을 늦게 자게 되면 월요일이 되면 2시간 늦게 자고 늦게 깨는 사람이 되는데, 월요일은 일찍 출근해야 되니까요, 잠을 적게 자고 출근하게 되니 출근해서 힘든 월요병 형태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저희가 권하는 거는 주말이라도 주중보다 플러스 마이너스 1시간 내에 자는 게 제일 좋습니다. 1시간 이동하니까. 기상시간 또 플러스 마이너스 1시간이라서 최대 2시간을 더 자는 게 제일 좋고요. 너무 졸리면 낮잠은 20분 이내로 자는 게 숙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리듬을 좀 지키는 게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또 이것도 궁금합니다. 이게 불면증이 있는 분들이 수면 유도제를 약국에서 사서 드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제 이걸 먹어도 괜찮은지 걱정이 좀 되는데, 어떤 분들은 아예 못 자는 것보다는 그렇게라도 좀 자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예, 일시적으로 그리고 심하지 않은 불면증이 있는 경우에 수면 유도제나 수면 건강 기능식품을 복용하는 것은 그리 나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잠 못 자는 게 매일 반복되거나 심각한 불면증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런 수면제나 더 나아가서 수면 유도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약도 본인의 잘못된 수면 습관이나 수면을 방해하는 요인을 제거해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일매일 같은 수면 시간을 유지하고 잘못된 수면 습관, 즉 스마트폰을 보거나 긴장을 높아지는 습관들을 내려놓으시는 것들이 진정한 꿀잠을 자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앞서서 그 체내 온도가 숙면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최근 열대야로 인해서 온도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잠을 못 이루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에게 조언 한 말씀 해주시자면요. 예, 한밤에 대기 온도가 25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밤을 열대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25도가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는 잠들 때 체온이 한 1도 정도 떨어져야지 잠을 쉽게 들고 멜라토닌이 분비가 되는데, 밖의 온도가 높아지면 우리 몸속에 있는 깊은 속에 있는 체온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체온이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되니 잠들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럴 때는 우리가 잠들기 한 서너 시간 전부터 앞에 말씀드린 대로 체온을 올리는 유산소 운동을 하지 말아야 되고요. 야식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잠들기 1시간 전에는 체온을 약간 떨어뜨리는 게 도움이 되니까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하시는 게 좋고요. 이후에는 선풍기나 에어컨을 사용해서 실내 환기도 시키고요. 실내 온도를 한 20도 내외 정도로 맞추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하지만 온도가 너무 낮아지면
혈관이 너무 수축하니까 몸에 있는 체온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네. 순환이 안 되는 거죠. 따라서 잠들고 한 2시간 이내에 선풍기나 에어컨에 타이머를 조정해서 꺼지도록 하면 훨씬 더 좋은 잠을 잘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아, 네. 저희도 경험해봤던 것이 이제 이 불면증이다 네. 보니까 궁금한 게 많아서 네. 질문을 많이 드렸는데요. 시간이 훌쩍 지나가서 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잠이 안 올 때 꿀잠을 잘 수 있는 어떤 꿀팁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저희 그 취침 루틴이라는 용어를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자기 전에 정해진 시간에 잠을 자기 위해서 뇌와 몸의 긴장도를 떨어뜨리는 걸 취침 루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현대인들은 만일 문명에 이기 때문에 긴장도가 높은 거죠. 빛도 노출이 많고요. 그래서 잠자기 1시간 동안의 문명의 이기를 좀 멀리하고 긴장을 풀 수 있는 활동, 즉 예를 들면 복식호흡이나 스트레칭, 요가, 점진적 근육이완법, 명상법을 30분에서 1시간 정도 매일 하신다면 훨씬 더 잠을 잘 잘 수 있습니다. 네. 이 중에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복식호흡은 여러분들이 대부분 하고 계시는데요. 깊이 숨을 들여 마시고 깊이 내쉬는 거는 산소 농도의 농도를 높여서 몸의 긴장도를 풀어주고요. 횡격막을 자극해서 부교감 신경, 즉 긴장을 완화시키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잠들기 전에 최소한 478 호흡법과 같은 복식 호흡을 하신다면 여러분의 긴장도를 떨어뜨려서 보다 쉽게 잠들 수 있고요. 낮에도 긴장이 높거나 불안할 때도 이런 복식 호흡을 하신다면 긴장 완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잠 못 이루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실 텐데요. 오늘 교수님께서 알려주신 네. 꿀팁 잘 기억하셔서 모두 꿀잠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동 경희대학교 병원 신경과 신원철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진드기가 숙주 동식물의 몸에 축적된 정전기를 감지해 점프하듯이 달라붙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영국 브리스톨대 연구팀은 진드기가 동식물 몸에 축적된 정전기를 최대 수센티미터 떨어진 위치에서도 감지해 자석 근처의 쇳조각처럼 동식물의 몸으로 날아가 달라붙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진드기가 정전기를 이용해 기생활 동물을 더 쉽게 찾아 달라붙을 수 있었다면서 진드기 외에도 벼룩이나 이 등 숙주와 접촉하고 달라붙는 다른 기생종에도 이런 사실이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약재인 감초가 알레르기 천식 완화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한의학연구원 김윤희 박사팀은 감초에서 추출한 글리시리진산 성분이 인체 기관지 상피세포와 천식 동물 모델에서 알레르기 천식을 효과적으로 완화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글리시리진산이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하는 신호경호를 조절한다는 사실을 알아냈으며 한약재를 기반으로 한 알레르기 질환 치료제 개발을 이어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고 수준의 높은 효율을 갖는 진청색 OLED 소자를 구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카이스트 유승협 교수팀은 경상국립대 김윤희 교수팀과 공동으로 붕속의 재료의 분자 간 상호작용을 억제하는 분자 설계를 통해 높은 색순도와 고효율을 동시에 갖는 진청색 OLED를 구현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최대 효율을 낼 수 있는 구조로 이론적으로 예측한 뒤 실제 설계에 반영한 결과 35% 이상의 효율을 가진 진청색 OLED 구현에 성공했으며 이는 진청색 OLED 단위 소자 효율 중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가전략기술을 확보할 4개 신규 융합연구단이 출범했습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에어 모빌리티 소재, 메타버스 촉감 구현, 재생에너지 저장 변환 기술 개발 등 세계 융합연구단과 빅데이터 기반 디지털 영농기술연구단 등 총 4개의 신규 융합연구단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융합연구단 사업은 대형 연구 성과 창출을 위해서 30에서 40명의 연구 인력이 주관 연구기관에 결집해 연구하는 일몰형 연구조직으로 연간 50억에서 80억 원의 연구비를 최소 3년에서 최대 6년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이제 화석연료 기반의 에너지 체계를 바꿔야 된다.
전기를 저장하는 일반 배터리와 달리 연료 전지는 연료와 산화제를 반응시켜 전기 에너지를 직접 만들어내는 장치인데요. 수소 자동차나 스마트 그리드 등 미래 친환경 산업의 핵심 시스템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지에 꼭 필요한 백금 촉매가 너무 비싸 상용화에 걸림돌이 되어 왔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백금 촉매 새로운 대체제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합니다. K-사이언티스트 이번 시간은 성능이 백금 촉매 버금가면서도 가격은 10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은촉매 기술을 개발한 기계공학자 심준형 박사를 만나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네, 뉴스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